안녕하세요. 경매사령관 박용진입니다. 이번 시간 866강이죠. 7편 대법원 판례로 본 유치권 파괴 전략에서 유치권과 결연관계 편이거든요. 요것도 반드시 좀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꼭 들으십시오. 이제 지금 현재 860강에서 875강까지 강의를 할 예정이에요. 지금 근데 이제 866강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결연관계 편이에요. 꼭 반드시 시청하시고요. 8월부터는 교재 가격이 이렇게 오릅니다. 7월까지, 그러니까 내일까지는 188이고 8월부터는 225 오르니까 구매하실 분은 거의 다 구매하신 것 같아요. 저하고 약속하신 분들은 다 구매하셨어요. 거의 다 이제 하루 남았는데 오늘하고 내일 이틀 남았죠. 여기 내용은 이렇게 돼 있고 휴대폰 번호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대법원 판례로 본 유치권 파괴 전략 7편 결연관계편이거든요. 결연관계가 뭐예요? 연관이 돼 있다 이거예요. 관련이 돼 있다 이거예요. 그 건물과 관련이 돼 있다. 그 건물과 연관이 돼 있다. 그런 뜻으로 보시면 돼요. 자, 연관이 있냐 없냐 그 내용이거든요. 자, 여러분들 또 좋아하시는 문제를 또 한번 내보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아요. 이번 문제는 다 쉬워요. 너무 쫄지 마시고. 자,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공사가 중단된 채 유치권을 신고하고 토지만 경매로 나왔을 경우, 대부분 이런 경우로 말하는 거죠. 대부분 이런 경우라든가 또는 요렇게 지하까지, 지하에 하도 공사를 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물이 다 찼네, 그죠? 요렇게 또는 요렇게, 그죠? 또는 요렇게, 그죠? 건물은 아니죠. 기둥과 지붕과 벽이 없으니까 건물은 아니죠. 그죠? 그런데 이런 경우 이제 토지만 경매로 나왔어요. 토지만 경매로 나왔을 때 두 가지로 생각해야 되잖아요. 독립된 건물인지 또는 독립된 건물이 아닌지. 그죠? 독립된 건물이 아니면 뭐예요? 부합물이죠. 정착물이죠. 토지의 정착물. 그렇기 때문에 토지 가격에 포함돼서 낙찰자 소유인 거예요. 그죠? 이걸 가지고 유치권 주장한다? 유치권 주장 못합니다. 자, 제가 문제를 두 개를 냈는데 독립된 건물인 경우, 독립된 건물인가, 독립된 건물이 아닌 정착물, 부합물인가,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독립된 건물이라면 유치권이 인정된다? yes, no. 뭐예요? 독립된 건물이라면 유치권이 인정된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죠? 뭐 그냥 제가 그래서 색깔을 두 군데 다 칠했잖아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제가 두 개를 표시 다 해놨죠. 그죠? 다른 건 다 하나씩인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유치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법정지상권이 성립 안 하면 유치권도 깨지는 거고,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유치권도 존재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독립된 건물이라 하더라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거 판단 잘 하세요. 그 다음에 독립된 건물이 아닌 경우 그냥 정착물인 거예요. 부합물로 인정되는 거거든요. 부합물로. 유치권 인정된다? 너 인정 안 되죠? 유치권 인정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검토 1. 설계 및 인허가 용역대금 채권으로 결연관계가 인정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뭐 설계비, 뭐 인허가비, 그 다음에 용역대금, 이런 용역대금 있잖아요. 그죠? 건물을 세우기 전에. 이런 거 가지고 유치권 주장할 수 있나요? 없어요. 유치권하고 결연관계 없습니다. 그 건물에 관한 채권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철거 및 부지정리 공사대금 채권 중 기존 건물 철거는 해당 건물과 관련된 것이어서 유치권 가능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철거 및 부지정리 공사대금 채권 중 기존 건물 철거는 해당 건물과 관련된 것이어서 유치권 주장이 가능하다? 아니죠. 지금 새롭게 들어서는 건물하고 뭔 상관이 있어. 유치권 주장할 수 없어요. 놉니다. 그 다음에 목조주택 신축을 위한 평탄작업 및 콘크리트 타설, 요거 유치권 주장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건물하고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멘트와 모래 등 시멘트, 모래, 자갈, 그런 것들 있죠. 건축 자재를 공급한 사안에서 이런 사람들이 유치권 주장할 수 있나요? 유치권 주장 못하죠? 그죠? 이것은 단지 거래 관계일 뿐이에요. 그 수급인한테 납품한 납품업체일 뿐이에요. 이 납품업체가, 자재를 납품한 업체가 유치권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건물하고는 결연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대법원에서 판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혼돈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원시 취득자는 도급인이다. 맞죠? 원시 취득자는 도급인이죠. 처분 권한을 유임했다 하더라도 수급인한테, 그죠? 수급인한테 처분 권한을 유임했다 하더라도 수급인에게 소유권이 귀속된다 할 수 없다. 따라서 공사업자는 유치권이 인정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도급인이 있고 공사를 한 수급인이 있어. 자, 그러면 이 도급인이 야, 건물 닫히면 네가 처분해. 그죠? 그런다 하더라도 이 소유권, 원시취득은 이 도급인이라는 얘기야. 도급인. 그러면 이 소유자는 누구야? 원시취득자가 소유자잖아요. 그죠? 원시취득자가 소유자잖아요. 그러면 이 소유자는 유치권을 주장 못하지만 이 공사 수급인은 당연히 공사대금 못 받았으면 유치권 주장할 수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저당 부동산 3취득자의 비용상환 청구권 및 유치권 행사 가부. 요거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해드렸어요. 660 한 4강 정도 되겠네요. 거기서 놉니다.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저당 부동산의 3취득자. 3취득자는 말 그대로 채무자, 소유자예요. 그죠? 그 사람은 유치권 행사 못한다. 그 내용입니다. 결연관계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이제 아까 이 내용들이 거의 전부인데 몇 가지 더 보아야 될 일이 있어요. 그죠? 자, 구분 건물 유치권 성립 후에 구분 폐지 시 유치권 소멸되는지 이 말이 여러분 어렵죠. 대법원 판례 여기 있거든요. 구 대법원 판례에서 이 내용인데 처음에 건물을 칠 때는 이렇게 구분 소유로 건물을 쳤어요. 따로따로. 그런데 요게 이제 나중에 그 설계 변경을 통해서 이제 이때 이제 경매가 넘어갔으니까 이 구분 소유에 대해서 다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설계 변경을 통해서 구분 건물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일반 건물로 변해버렸어요. 이게 구분 소유가 폐지된 거예요. 폐지되고 일반 건물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 유치권자는 이 구분 소유권일 때는 유치권 주장했지만 이 일반 건물로 변했을 때는 유치권 주장 못한다. 그 내용입니다. 근데 요것은 거의 안 나오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거의 뭐 이런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설계 및 인허가 용역대금 채권은 당연히 유치권은 인정 안되죠. 철거 및 부지정리 공사대금 채권 중 기존 건물 철거는 당연히 이것도 결연관계가 없다. 그죠? 관련 판례는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공사대금뿐만 아니라요. 가설공사 또는 부세 토목공사에 대해서도 건물과 땅에 대해 일괄적으로 유치권 행사가 가능해요, 여러분들. 아시죠? 토목공사 대금도 유치권 가능합니다. 그죠? 토목공사 대금도 토지만을 위한 택지조성비, 토목공사비 또는 대지조성공사, 파일공사, 용벽공사, 도로 개설 등을 통한 토지만을 위한 택지조성비 이런 것들도 유치권 인정돼요. 된다고요. 그죠? 관련 판례는 여기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은 다 읽을 수는 없고 토목공사는 공부상 지목이 과수원, 전, 하천으로 잡다하게 구성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토지를 대지화시켜 아파트 3개 동이 들어설 단지로 조성하기로 위한 콘크리트 기초 파일 공사를 볼 여지가 있고, 그러니까 콘크리트 기초 파일 공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치권이 인정된다 이거예요. 그죠? 아파트를 세우는데 기초 공사잖아, 그런 것들이. 그죠? 우리가 아파트 그 땅을 다지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파일 공사를 막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아파트를 세우기 위한 공사 대금에 속한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이 사건 토목공사를 위한 각 토지에 관한 공사로 볼 수 있으므로 그 공사 대금은 위 각 토지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위 각 토지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건물이 아니라 토지와 토지를 단단하게 다지는 거잖아요. 토지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거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토지와 관련이 있는 이런 토목공사도 역시 결연관계가 인정돼서 유치권 인정됩니다. 제가 좀 잠깐 착각을 했네요.
그러니까 도급인과 수급인 관계가 있잖아요. 또 수급인한테 하청을 받은 하청업체, 그죠? 이런 것들은 뭐예요? 유치권을 행사 못한 하청업체들은 유치권 행사 못하죠. 그러니까 이게 도급인이 있고 수급인이 있어요, 밑에. 그런데 이 수급인한테 또 하청받은 하청업체들이 있잖아요. 그죠? 하청받은 하청업체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하청업체들도 원래는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요.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고, 이 건물에 대해서. 그런데 만약에 이 도급인이 이 수급인한테 돈을 줬어. 공사대금을 줬는데 이 수급인이 하청업체 돈 띵겨먹고 날라버렸어. 하청업체한테 돈 안 줬어. 이런 경우는 이 하청업체는요, 여기 이 사람한테 유치권 행사 못하거든요. 이 건물에. 이해 가시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수급인의 노력과 비용으로 건물을 지었다면 하수급인들은 유치권 행사가 가능하죠. 이 수급인 지 돈으로 또는 지 노력으로 건물을 지었다면 여기에 있는 하수급인들은 유치권 주장 가능하다. 왜? 이 사람이 원칙지자니까. 이제 이 사람이 원시직자잖아요. 그래서 제가 법정지상권에도 마찬가지였고 유치권에도 마찬가지고, 원시치드, 점유냐 소유냐 그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한민국 민법은요, 점유권과 소유권이 엄연히 나눠져 있어요. 점유할 수 있는 권리와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엄연히 나눠져 있습니다. 물론 소유권이 있다면 점유할 수 있는 권능까지 있죠. 그죠? 사용, 수익, 처분 권한까지 다 있는 거죠. 당연히 거기는 점유권도 있는 거고. 그렇지만 소유권이 없더라도 점유권이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점유권입니다. 점유권. 저는 그래서 처음에 공인중개사 민법 공부할 때요, 아니 소유권자는 뭐야?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점유권이 있으면 이거 무슨 공산당도 아니고 깡패도 아니고, 사실은 법을 인정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공부를 한 거죠. 그냥 딱 10개월, 제가 3월달부터 했으니까 6개월 공부하고 저도 공인중개사 합격했거든요. 근데 처음엔 딱 민법을 보는데 무슨 점유권 나오고 그래. 점유권이 무슨 깡패야? 소유권보다 우선하는 게 점유권이더라고, 보니까. 그죠? 이제 그것을 저는 공인중개사 따고 체결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학원을 다니고 또 경매학원을 몇 번 다니고 한 10대 군데 다녔거든요. 다니고도 몰랐어요. 그걸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딱 귀가 열리고 눈이 트이더라고요. 이게 바로 민법의 대원칙입니다. 점유권, 소유권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멘트와 모래 등 자갈 등을 건축자재를 공급한 사안에서 매매대금 채권에 불과할 뿐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 없음이라고 대법원 판례에서 판시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게 바로 이거예요. 도급인이 있고 수급인이 있고 하수급인이 있고, 또 여기다가 저번 시간에 말했지만 건축자재를 납품한 그 납품업체들이 있고, 그죠? 이런 경우 또 돈을 줬냐 안 줬냐에 따라서 케이스별로 틀리죠. 요것을 정리를 완벽하게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어떤 유치권이 나와도 안 헷갈립니다. 요 부분은 제가 저번 시간에도 했고 저저번 시간에도 한번 해드렸어요.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들이 좀 몇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 보면 여기도 있고, 건물 신축공사 중단 시 미완성 정착물 및 토지에 관한 유치권 성립 여부. 미완성 건물이잖아요. 미완성 건물. 그러니까 이 판례가 어떤 물건이냐면 이 물건이에요. 이 물건. 이 경매 물건이에요. 이 물건. 공사가 중단된 건물 유치권에서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공사가 중단된 채 유치권을 신고하고 토지만 경매로 나왔고 유치권의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요. 이때 건축되어 있는 상태가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냐 없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경매 기입 등기 이전에. 이해 가셨죠? 그런데 법정지상권에서는 뭡니까? 경매 기입 등기가 됐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참 공부하면서 제가 이렇게 헷갈리는 얘기들 참 많이 해주는데, 헷갈리는 것들을 듣고 또 들으면 여러분들 헷갈리는 게 없어져요. 자, 법정지상권에서는 뭐예요? 내가 매각대금을 다 낸 때까지 건물로서 지붕과 기둥과 벽이 있으면 시간외 단일가 시장이 종료되었습니다. 그죠? 법정지상권 인정될 수 있잖아요. 그죠? 법정지상권 인정돼요. 이 경매 기입 등기가 아니라 법정지상권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까지. 그런데 유치권으로 오면 이 토지만 경매로 나왔어요. 토지만. 그죠? 근데 토지만 경매로 나왔는데 이런 상태야. 이런 상태야. 그런데 만약에 이게 건물로서 인정을 받으려면 미추권은 뭐예요?
이 경매 기입 등기 이전에 건물로서 외형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법정지상권 차이가 있죠. 법정지상권은 매각대금 낸 때까지 건물로서 외형을 갖춰야 되지만 유치권은 변제기에 있어야 되니까 공사를 완료해야 되니까. 내 논리가 틀린가? 내 논리가 틀리면 한번 좀 유명하신 변호사분 좀 저 좀 만나게 해주세요. 유치권은 뭐 이거 그죠? 유치권은 변제기가 그러니까 경매 기입 등기가 되기 전에 공사를 완료해야 된다. 기둥과 지붕과 벽을 완성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요렇게 요런 것들은 다 부합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정착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참 제가 이게 좀 너무 제가 옛날에 공부하면서 헷갈렸던 것들 여러분들한테 설명 전달해 드리고자 하니까 좀 시간도 많이 길어지고 그냥 저도 할 얘기만 딱딱하고 그러면 좋았는데 그러지는 못해요. 제 성격이. 여러분들이 이해 갈 때까지 아무리 머리가 좋든 나쁘든 저는 그분이 이해 갈 때까지 좀 하는 편이라 그리고 또 제가 설명 들으면 다 이해 가요. 그러니까 이거 어느 분하고 제가 통화를 했는데 제 이제 188만원 교재 구매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60이 좀 넘으셨어요. 63인각이에요.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이제 40, 50 넘어가면 외우려고 하지 말고 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몇 번 들어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분도 제 강의를 많이 이제 계속해서 듣는 편이거든요. 이제 좀 오늘 듣다 이제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법정지상권 편에 대해서 오늘 제가 한번 직접 통화하면서 한 10분, 20분 통화하면서 제가 설명을 다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막 이해 가네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그 사장님하고 통화를 거의 안 하는데 공부 진짜 열심히 하세요. 그죠? 63이신데 정말 대단하세요. 자, 아까 얘기했던 내용이죠. 원시 취득자는 도급인이다. 원시 취득자는 도급인이다. 처분 권한을 수급인에게 위임했다 하더라도 소유권 취득은 도급인에게 되죠. 따라서 수급인은 체결되었습니다. 당연히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 거죠. 도급인이 아니죠. 도급인이 소유자니까. 그 다음에 건물 개보수 비용의 유치권. 그죠? 필요비, 유익비 다 인정돼요. 다 인정됩니다. 그죠? 건물의 가치를 증대시켰다고 한다면, 그죠? 유지하고 보존 관리, 건물의 가치를 증대시켰다면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필요비는 건물을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보존하는데, 유익비는 건물의 가치를 상승시키는데 그런 뜻인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런 뜻이라고. 그러니까 필요비가 뭐고 유익비가 뭔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죠. 필요비는 그냥 그 건물을 관리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돈, 유익비는 말 그대로 유익하게 만드는 거,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거, 그게 바로 유익비라고 하는 거고, 필요비는 그냥 그 건물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들어간 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필요비, 유익비, 돈 그렇게 액수 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익비 또는 비용상환 청구권이 낙찰자한테 청구하냐, 그죠? 그거 가지고 유치권 한다? 박영춘 만나면 뒤지죠. 바로 유치권 깨지죠. 제가 아까 판례 보여드렸죠? 그죠? 여러분들 학원에서 강의하시는 분들 또 유튜브에서 강의하시는 분들 유익비, 필요비, 비용상환 청구권 낙찰자한테 청구하니까 뭐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 거의 99%가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딱 한 분만 빼고 나머지 다 강의 내리세요. 진짜 쪽팔리지 말고요. 진짜로요. 제가 그리고 일반인들한테 그게 무슨 뭐 멍해를 씌웁니까? 그죠? 진짜 모르면 그냥 방송하지 마세요. 남들 거 그냥 캡처하고 막 그러지 마시고.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저당부동산의 3취득자 비용상환 청구권은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요것은 안 되는 거다. 토지든 건물이든 안 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매도 주문이 3취득자는 말 그대로 그냥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이 건물을 그냥 그 양수받은 사람이에요. 매수인이에요. 매수인. 그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그 매도 주문이 건물이나 토지를 체결되었습니다. 매수한 사람이라고요. 이해 가셨죠?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보시면 되고, 이건 저번 시간에 했으니까 모르시는 분 저번 시간 거 반드시 보고요. 그래서 유치권이 이렇게 자꾸 반복돼요, 여러분들. 반복되고 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약간 변형돼서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 잘 아셔야 돼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임대차 종료 시 원상복구 약정의 유익비, 필요비, 상환 청구권 포기 및 유치권 주장 배척. 요거죠. 임대차 종료 시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기로 명하기로 하고 한 약정은 유익비 또는 필요비를 포기한 걸로 보는 거죠. 그죠?
이게 부동문자에 있다면. 근데 부동문자 말고 우리가 직접 쓴 특약이 있다면 특약이 우선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련관계를 지금 하고 있잖아. 결련관계. 다세대주택 공사대금 채권에 기한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 범위 및 불가분성. 자, 우리가 이게 이제 불가분성이거든요. 지금요. 이건 불가분성인데, 자, 다세대 주택을 갖다 이렇게 공사를 했어요. 그럼 여기는 이제 창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창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창틀을 뭐 알루미늄 샷으로 했든, 뭐 다이아몬드로 했든, 뭐 금을 박아서 했든, 어쨌든 창이 뭐 아파트나 빌라 그런 게 다 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창호 공사를 하고 창틀 공사를 하고 돈을 못 받았어. 공사업자가. 그러면 이 전체를 다 점유를 해야지 유치권 인정되는 건지, 아니면 이 전체 세대 중에 한 세대만 점유를 해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뭡니까? 한 세대만 점유해도 전체를 다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유치권의 불가분성입니다. 그죠? 또는 불가분성. 이해 가셨죠? 결련성과 불가분성. 그죠? 그리고 이제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거, 신의칙 위반이라고 하죠. 그죠? 신의칙 위반. 채무가 초과 상태에서 채무자와 유치권의 상립 요건을 의도적으로 충족시킨 경우 유치권의 주장의 신의칙 위반 여부 해야 하는데, 이 신의칙 위반은 예를 들어 뭐 이 건물이 한 10억이야. 가치가 10억인데 뭐 저당권이 한 10억 걸려 있어. 다른 거 압류라든가 막 걸려 있어. 그런데 이런 것들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만약 가치가 10억밖에 안 되는데 막 압류가 막 이런 것들이 막 15억, 20억 있어. 한 1.5배, 2배 정도 있어. 이런 것은 신의책 위반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의도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증명을 해야 돼요. 그죠? 의도적으로 뭐 해서 이제 뭐 경매 기입 등기 뭐 한 4, 5개월 전에 공사를 발주 받아가지고 공사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자, 과연 만약에 이제 이 건물가가 10억이고 채권 최고 뭐 이런 것들이 한 20억 됐어. 그럼 이 공사업자가 이걸 갖다가 5억에 유치권 공사를 딱 발주를 받았어요. 그러면 과연 이게 4, 5개월 전에 특히나 이 공사업자가 과연 이 공사를 할까 여러분? 그리고 과연 자재를 납품한 영수증이 다 있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있을까요? 물론 가짜로 만들어 놓을 수는 있겠지. 그죠? 가짜로 만들어 놓을 수는 있겠지. 아니,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사기예요. 사기. 다 깰 수 있습니다. 이거. 이 신의칙 위반은 제가 다른 시간에 했는데 왜 여기 나와있지 갑자기? 그다음에 유치권 배제 특약. 제가 첫 시간에 했죠. 여러분 이거 유치권 배제 특약 꼭 보십시오. 유치권 첫째 시간에, 아니 두 번째 시간에 했죠. 662강1강에서 했습니다. 661강에서 했으니까 유치권 배제 특약 또는 유치권 포기 특약, 여기에도 조건을 붙일 수 있고 반대급부 제공을 할 수도 있고. 그죠?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요 부관도 붙일 수 있고, 그 부분을 얘기한 거니까 요 부분 반드시 661강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오늘은 이렇게 유치권 배제 특약에 대해서 이렇게 좀 결련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좀 결련관계가 조금 까다롭긴 하는데, 요것은 오로지 이제 어떻게 보면 판례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판례가 한 30가지 정도 있어요. 제가 이제 판례 다 적어놨잖아요. 이렇게요. 여기 보시면 대법원 판례 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여기도 그렇고 아까 설명한 것들부터 쭉. 근데 결련관계가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한 30가지 정도 있어요. 근데 그 케이스 안에 다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경매물건이 있다. 그럼 과연 결련관계가 있을까 없을까 판단하기 위해서는 제 교재만 딱 보시면 답이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셨죠? 그러니까 오늘 좀 제가 665강, 6강 연속으로 하다 보니까 좀 목이 샜어요. 그래서 이 결련관계는 좀 대충 한 감도 없지 않아 있는데, 아무튼 요건 블루오션 기재에 나와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꼭 다 꼼꼼히 체크해 보십시오.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틀 남았어요. 교재 구매 가격이 오르기 전에요. 가격 오르는 건 딱 이틀 남았으니까 8월부터 좀 더 비용을 더 주지 마시고 구매하실 거라면 차라리 오늘하고 내일 사이에 구매하세요. 여러분들 진짜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지금 당장 안 보더라도 언젠가는 여러분한테 큰 힘이 될 겁니다. 네, 다음 시간부터는 뭐하냐면 다음 시간부터는 여기까지 했으니까 부합물과 족물과 관계에서 유치권 요거 할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867강이죠. 요거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 요것은 좀 이제 내일 할게요. 내일. 오늘은 6강, 5강, 그러니까 866강, 865강 두 개 했으니까 힘들어요. 감사합니다.